안녕하십니까. 네. 생각의 차이 과학 대표 강사 서현덕입니다.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있네. 네네. 네. 먼저 저희 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일단 고등학교 2, 3학년 물리화학 가르치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가르치는 저 팀장이고요. 그리고 김수희 쌤이 고2, 3 생명, 지구과학, 그리고 통과. 김한희 쌤이 통과랑 그 다음에 중등과학 가르치십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저희 통합과학부터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단지 그냥 이게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 때는 맞아요. 암기했던 지금은 아니에요. 통합과학이라는 게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분되어서 그 담당쌤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담당쌤이 들어오신다는 건요, 만일에 난도를 높이고 싶으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문제를 끌고 오세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어렵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수능 문제 변형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 변형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과목별로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고난도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이 어렵게 나오진 않고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별, 그리고 영역별, 그리고 선생님별 특징을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등급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아주 어렵지 않으면은 한 문제 틀리면 등급 하나 깎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실력이면은 정보를 한 개도 아는 학생이 등급이 하나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학원을 다니고 꾸준히 다니는 학생과 다니지 않은 학생이 저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삐겠죠? 이게 단순 암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3주 전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원리이고 따지는 게 아니라 막 달아들여요. 그리고 다 까먹어요. 이렇게 1년을 지나면요, 고2 되면요, 선택 과목을 해요. 물화생이나 화생지를. 근데 그 아이는 그 기본이 없으니까 다시 또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1 통합과학과 연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채워 넣다 보니까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재미도 없어지고, 다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1 때 고2 같이 선행을 해줘요. 시험 기간 외에. 물리, 화학만. 그리고 고2 때는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수능 문제 풀이를 해요. 같이 해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한영고 시험 굉장히 어려워요. 고2 거. 거의 수능 문제예요. 근데 엄마들이 무슨 고2 때 수능 문제가 나와요? 근데 아이가 말을 안 하면 모르죠. 아이들은 알아요. 자기네끼리. 야, 이거 몇 년도 모의고사 나왔어. 그러면 그걸 모르는 학생은 소외감 느끼면서 자신감도 이루어지고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과목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 이런 정보를 아는 것만이,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 선행이 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은 선행을 한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알아요. 가르치다가 야, 이게 다 알고 있다. 이번 시험 그래서 더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다 같이 공부를 나중에 같이 했지만 지금은 중2 때부터 하고 중3 때부터 하고, 그 애들이 수업 때 막 길길이 날뛰고 학교생들이 이거 보고 야, 안 되겠다. 그래서 난이도 올라간 거예요, 계속. 자, 그리고 이제 저희만의 특징. 여기 보시면 저희 커리 보이시죠? 3페이지 아래에 있을 거예요. 2023 커리큘럼. 네. 이게 어머니 제가 정확히 짠 거예요. 저희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3월 달에 2주 물리를 해요. 이게 뭐냐? 1학기 중간고사 물리 범위랑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6주를 보고 다시 또 운동량, 충격량 물리를 하고 여름방학 때는 화학을 해요. 왜냐하면 중화반응, 산화반응이 2학기 킬러예요. 그럼 저희가 1년간 6주 선행 반복하면요, 12월 마지막 주는 통과에 없는 물리화학을 정리를 해줘요.
그럼 아마 거의 한 주 차로 진도가 끝나요. 그럼 이 애들 데리고 저희는 바로 겨울방학 때 고3 모의고사 문제 특강을 같이 나가요. 예, 저희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이 성적 그 이상이라는 게 단지 성적이 다가 아니라 성적 플러스 실력까지 그리고 안정적인 대입을 위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이게 저희 지향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저희만의 전문성. 어머니, 다른 학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물리화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통과를 가르치고 고등학교 2, 3학년 생물지학 가르치는 사람이 통과를 가르치고 이게 어머니 정말 되게 디테일한 게 한두 문제예요. 제가 이따 한영고 기출 보여드리겠지만 고1 게 없어요. 고2, 고3 내용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학교쌤이 몰라요. 사립 특징이죠. 교재 요구를 안 하세요. 한영은 자체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쓰던 거 8년 전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교과서는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아예 따로 가르쳐야 돼요, 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유연함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한영고 물리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리쌤을 못 뽑았어요. 학교가 돈이 없어가지고. 기간지도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1학기 중간은 지학쌤이 2문제. 그리고 1학기 기말은 화학쌤이 2문제. 2학기 중간은 서로 싸우다가 안 내고. 기말도 1문제. 난이도 뒤집박죽이고. 올해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직은 모른대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야, 물리쌤 뽑았니? 물어보시면 그때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구과학 생명이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난이도 많아지고. 그럼 제가 들어가요, 지구과학. 제가 경력이 20년이어서 지학을 제가 기본을 해줘요. 그리고 김승희 쌤이 심화 내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바뀌어요. 저는 물리화학만 하고 이러진 않아요. 학교 상황에 맞추고, 그리고 저희는 파이널 교재가 4주 전에 나와요. 왜냐하면 진도가 정해지고, 작년같이 물리가 빠지면 물리 빼버려요, 저희. 예, 그냥 기본 내용 내요. 물리 되게 최소화하고요. 대신 생명지학을 고2, 3 내용을 정리해서 쫙 줘요, 다시. 책을 다시 만들어서. 이게 어머니 통합과학 교재가, 자체 교재가 미리 나오는 거 말이 안 돼요. 지금 진도가 어디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건 학교 과학생들이 회의로 알 수 있어요. 저희 특징, 성적 그 이상, 그리고 전문성, 유연함. 이 세 가지가 저희가 타 학원과 달리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고요. 저희가 시간상 이게 기출을, 자, 한영은 금성집판서, 저희는 1등급 한 명 있어요. 현재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한영고 서술형인데 너무 성의가 없어요. 멘델레예프 주기표의 장단점. 선행하신 분들 장점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단점은 알죠. 주기성이 벗어난다. 장점? 그렇지, 당황하죠. 예. 네. 이게 한영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뒤에 예민하게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피우링계랑 이 피리미딩계는요, 고등학교 1학년 용어가 아니에요. 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을 이렇게 구분하는 건 고1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교과서 웬만하면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안정된 사슬. 그럼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중결합이고 아데닌과 티민은 2중결합이고 이게 하이드로겐 본드 수소결합이라는 거 책이 없어요. 시중 교재에 수소결합은 있지만 이게 3중과 2중의 장단점이 안 나와 있어요. 다들 놀라실 거예요, 아마. 나 못 보던 건데? 네. 한영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게 가장 어이가 없는데 지구 탄생 초기의 원시 대기 특징을 자, 지금 여기 학생분들 계신데 아시는 분 있어요? 물론 화산가스죠. 메테인, 암모니아. 특징이 뭘까요? 환원성 대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네. 한번 집에 가서 교재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게 한영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를 알고 있어요. 이게 나올 거라는 걸. 어머니 이게 다 지금 8년 전 교재예요. 네, 현재 교과서에 없는 거.
금성출판사랑 전혀 관계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게 다 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서술형이고요. 지구 탄생 초기 원시세기 가장 큰 특징, 환원성 대기.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 그리고 제발 학생들 서술형 쓰는데 많이 쓰지 마세요. 서술형은요, 감점을 당하지 않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학교 선생님 채점하는 기준이, 아, 이 감점 요인. 그럼 쓸데없는 말들하고 감점. 그러니까 감점이 안 당하게 단어를 정확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필요 없이 말을 길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생이 DNA와 RNA 차이 쓰라니까 DNA는 유전물질이고 RNA는 유전물질이 아니다. 그 두 개 썼어요. 그러니까 DNA는 유전물질이 맞아요. 그럼 RNA는 당연히 유전물질이 아니겠죠. 답을 DNA는 유전물질, RNA는 유전물질이 아니다. 그럼 감점이에요. 저도 선생님 이게 뭐가 달라요? 제가 야, 너 같으면 점수 주겠니? 주잖아요.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점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키워드고요. 자, 저희가 지금 이게 지구과학인데 이것도요. 서문설이라고 네, 지금 교과에 없어요. 서문설의 증거. 금성출판사 아무리 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지금 물리는 뺐어요. 물리 두 문제 있거든요.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거 뺐고 생명, 화학, 지학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풀 때는 쉬웠는데 점수가 이렇게 깎였죠? 다 이런 반응이에요. 다 책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자, 저희가 한영구가 지금 토요일날 저희 기존 학생에 맞춰서 만들었고요. 11시부터 2시까지고 저희는 뭐 한 명이어도 두 명이도 꾸준하게 가르쳐요. 저희 작년 한영고 3명이었어요. 지금 고2도 3명이고요. 네, 저희를 믿고 따르고 애들이 꾸준히 하고요. 저희는 1학년 학기별로 3명, 4명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모임이 20명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안 나가니까. 그리고 친구 데려오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실력은 자부하고요. 그리고 정말 1년간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게 저희랑 12주 같이 한 학생이 이번 주에 줄 건데요. 저랑 방학 때 같이 공부한 학생인데 제가 이렇게 매주 시험 보면 매주 이렇게 점수를 다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시험지에 대해서 점수 몇 점이 아니라 뭐 틀렸고 뭐가 적용, 이해, 추론, 개념 틀린 거 다 적어주고요. 시험지랑 같이 이렇게 문항으로 같이 줘요. 이게 지금 12주 차예요. 저도 있고요. 이게 제가 학생하고 시험 대비할 때 만일에 8주 대비하면 8주간 저거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디가 약하고 서술형이 약하거나 그게 다 보여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클리징을 해줘요. 저희가 똑같은 문제를 하지 않아요. 그 학생마다 다 다르게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이 만족하는 최적의 결과를 내고 싶어 하고 최고의 수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일에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을 케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한영고 국어를 맡고 있는 강사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한영고랑 배재고 수업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지금 한영고는 2학년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예비고1 팀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팀장 맡기 전까지는 대치동에 있는 1타 강사 선생님들, 특히 김동욱 선생님 그리고 김승리 선생님의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랑 제가 보여드릴 PPT가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 어느 거를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오늘 어머님들한테 한영고 국어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특징에 관련해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수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이제 난이도와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있죠. 간단하게 보면은 난이도가 요 제일 안에 있을수록 당연히 쉬운 시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어려운 시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한영고 같은 경우는 우선 범위는 굉장히 많아요. 주로 한 시험당 18지문씩 나오는 편입니다. 작품이 18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3칸 중에 하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난이도는 생각보다는 평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9개의 칸 중에서 한영고의 시험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주변의 학교들과 비교하면은 사실 한영고보다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의외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영고만큼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는데 한영고보다 어려운 학교는 없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어차피 한영고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하니까 한영고는 1대에서 국어 시험은 일단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자료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이 강동구 일대의 고등학교들의 국어시험 추세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교과서 외의 지문들을 주로 출제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교과서 외라는 것은 보통 학력평가, 즉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들을 말하는 것인데,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들은 문학 지문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비문학 지문도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영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영고는 여기서 선생님들밖에 알 수 없는 교사용 지도서라든지 혹은 전공자들만 이해하는 동일한 주제를 가진 작품들을 훨씬 더 많이 출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율만 보시면은 한영배제 광문이 지금 교과서 외 지문 출제 비중 중에서 한영고는 28.5%니까 낮은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18개 작품 중에서 고작 4개밖에 교과서 외 작품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 4개의 작품들이 분명 전공자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지문들이 자주 출제되는 편이라서 이 외부 지문의 난이도에 한해서는 나머지 학교들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안의 작품들은 그냥 교과서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한영고의 난이도는 요 교과서 외의 작품 4개가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바로 넘어가 주시면은 자, 한영고 1학년 국어시험의 특징을 최종적으로 저는 이 5가지로 정리해서 봅니다. 자,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 외에 학력평가에서 출제되는 지문들이 분명히 있어요. 4개 중에서 2개 정도가 모의고사, 2개 정도가 선생님이 스스로 선정하신 지문들이고요. 그러면은 이 학력평가는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올해 3월 달에 친 시험이 바로 중간고사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3월 달에 나오는 지문들은 학생들이 아직 한 번도 기출로 나온 적이 없어서 모르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내용을 3월 달에 시험을 치자마자 4월 말에 그 한 달 동안의 공부를 해놓고 바로 시험을 쳐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의외의 외부 지문이라는 것은 선생님들만 알 수 있고, 심지어 이거는 낼 거야 라고 내지 않은, 그러니까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문들을 정말 조커같이 주로 내놓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 의외의 외부 지문은 오로지 한영고만의 특징이니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문제, 자,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서술형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죠. 서술형 문제는 그냥 지문에 대한 답을 그냥 한 줄의 문장으로 서술만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한영고는 한 줄을 더 추가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만의 이유를 쓰시오. 본인만의 이유를 쓰라는 것은 당연히 내용이 학생마다 다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통 학원에서 그냥 다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공부하면은 천편일률적인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감점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생각을 쓰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연고에서 또 다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본기에 대한 거예요. 기본기는 어휘와 사자성어에 대한 것인데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이제 어휘가 조금 모자라서 어휘력이 모자라서 문장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연고에서는 보통 중학교 때까지만 나오게 되는 어휘 시험을 반드시 시험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씩 끼워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휘가 안 되거나 혹은 사자성어를 못 외운 학생들은 억울하다기보다는 공부가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두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험마다 교과서 오른쪽 날개에 붙어 있는 어휘들을 반드시 꼭꼭 정리해서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외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법 문학 복합 출제도 한연고만의 특징인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주변의 모든 학교들이 1학년 때 문법 시험 범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번의 시험 동안에 최소한 3번 정도는 문법이 시험 범위로 출제되는 편인데 그 중에서는 한 번 정도는 원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의 시험마저도 문법을 이제 문학 지문에 결부를 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머니들 원래 그냥 문학 지문이 이렇게 소설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A 해놓고 이렇게 밑줄 친 다음에 이 부분을 품사로 보았을 때 무슨 품사에 해당하는지 서술하시오. 서술형 문제까지 같이 엮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시문 따로 돼 있는 거 그리고 문법적 이론에 대한 내용들만 공부하는 편인데 갑자기 문학 지문에서 밑줄 쳐져 있고 그 내용을 물어본다면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자면 어머님들 혹시 그 노래 중에서 링딩동 노래 아세요? 링딩동 옛날에 그 샤이니 노래 있죠, 그렇죠? 그 링딩동 같은 경우에는 노래 아시죠? 제가 잠깐 불러보자면 링딩동 링딩동 이렇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능 때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노래라고도 아실 겁니다. 요게 예전에 한연고는 아니지만은 다른 저기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A를 친 적이 있었어요. 자, 링딩동의 가사이다. 이 부분의 품사를 분석하시오. 자, 라고 하면 학생들은 전부 다 웁니다. 이게 품사가 있다고? 아니, 품사야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품사는 있는데 원래 답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종이나 벨이 울리죠. 벨이 링딩동 링딩동 울린다. 라고 하면 되는데 요거에만 집중해서 한 번도 앞뒤를 고려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생들이 전부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요것과 굉장히 흡사한 문제들이 바로 한연고에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황스러워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한연고 시험은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학원이나 강사를 통해서 내용을 공부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봐 주시면은 관리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3월 초에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학원도 같이 개학을 합니다. 저희는 3월 4일부터 수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왜냐하면은 개학을 딱 하자마자 학교에서 대략적인 시험 범위를 한연고는 알려줘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바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7주에서 8주가량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은 내신 범위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월 달이 다 가기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평 시험을 치게 될 것이고 그 학평 시험에 대한 대비는 불과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그때부터 학생들이 레이스를 하는 기분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레이스는 심지어 학생들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 초반, 시험 기간 초반에는 조금 널널하게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몰아서 하잖아요. 근데 시험 범위가 추가된다는 것은 안 그래도 바쁜 시기에 2배의 부담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촉박하고 답답하고 어지러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요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머님들 나중에 혹시 학생들이 푸는 비문학 지문 한번 읽어보시면은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있을 때 왼쪽 첫 문단 읽고 마지막 문단 요쯤에서 읽을 때쯤에
요 천문단위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이건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심지어 방금 읽은 문단도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한 달 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니? 라고 하면 기억을 못한대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꼭 반드시 이전 내용을 계속해서 상기시킬 수 있는 반복 학습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번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이 어디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황을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이 바로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수강생 관리는 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매주마다 저희는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클리닉은 일주일에 30분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1대1 현장 클리닉인데, 근데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학생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뭘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서 1대1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절친한 친구와 같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친한 친구와 같이 다니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에 따르면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같이 클리닉을 왔을 때 A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B 친구는 옆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건 나도 몰랐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 그건 나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의 질문에서 배우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대1도 괜찮고 2대1까지도 괜찮고 3대1은 안 됩니다. 3대1은 그때부터 떠들어요. 학생들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2명까지도 클리닉을 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매주 진행됩니다. 수업은 3시간인데 3시간에서 앞에 30분 동안은 이전 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칠 거예요.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학생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주에 배웠던 내용들 까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의 범위는 누적이 되어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학습의 시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보강이 따라올 수 있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올데이 클리닉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학교에 재량 휴업일이나 혹은 쉬는 날에 제가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 한영고 학생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수업 내용은 보통 복습보다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킬러 문제 혹은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제가 시험을 치를 겁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름으로써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것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나는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도 동시에 얻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명칭이 올데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하는 학생이라면은 올데이가 아니라 좀 더 일찍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하는 학생은 저랑 같이 올데이 놀게 됩니다. 신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냥 제가 이제 좀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좀 딱딱하게 진행을 하고 좀 엄격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수강평을 제가 조금 이렇게 복사를 해봤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수업을 진행했던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한 내용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보고 수업을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재미있다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설명한다는 얘기가 많고 쉽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해가 잘 된다. 그리고 졸릴 때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다. 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스러웠던 점은 학생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수업하는 게 느껴진다. 저는 예전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뭘 국어를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업을 할 때 가장 평범하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을 차지하는 그 난이도 수준으로 맞춰서 수업을 하는 편이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만만하지도 않은 적당하고 괜찮은 수업을 한다라는 거를 어떤 학생이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학생에게 따로 나중에 감사를 표할 예정입니다. 단점이라면은 딱 하나 있었어요. 학생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장발. 근데 이거는 제가 그 학생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게 여자친구가 좋아해서 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이런 강사는 처음 보시겠지만은 이거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할 때 항상 묻고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수업 후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물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영구 영어가 워낙 어렵습니다. 예, 또 정말 강동구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송파구에서도 알 정도예요. 한영구 영어가. 근데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렵다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려우면은 뭐 그냥 뭐 어려운 대로 시험 망치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왜 어려운지 저는 오늘 가장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할 겁니다. 한영구 영어가 왜 어려운지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요 큰 두 파트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건 요 네 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요게 없어요. 요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보시다가 요거 좀 이거는 꼭 기억해야겠다 싶은 거는 이렇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수강생들이 전교 1등도 있었고 뭐 지금 2학년 전교 회장도 저희 반인데 아무튼 한영고에서 공부를 좀 해봤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가 시험을 망친 애들이 아니에요. 물론 망친 경우도 있죠. 잘 본 애들도 제가 나오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시험을 잘 본 아이들도 저렇게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가장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먼저 아셔야 하는 건 바로 요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것만 읽어볼게요. 시험 범위에 없던 지문이랑 단락. 어디에 없었다고요? 예, 시험 범위에 없던 지문과 단락이 매 시험 출제됩니다. 이거는 반칙이 아닌가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 무슨 범위가 정해져 있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아니, 범위를 공표해줘서 거기 있는 거 열심히 공부했는데 거기에 없는 걸 출제했네요. 바로 한영구 킬러 문항의 실체가 요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돼요. 요거도 중요한데 한영구는 부교재가 두 권이 있습니다. 독해에 관한 부교재가 하나 있고 어휘집 부교재가 하나 있는데 그 어휘집은 주로 이제 워드마스터라는 교재를 쓰는데 올해는 또 변수가 있어서 바뀔지도 모르겠죠. 한영고에 입학하거나 한영고를 1순위로 지원한 아이들은 저도 인정하는 바가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니다. 잘하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 부교재 어휘집이 다른 고등학교처럼 너 그 단어 뜻 뭐야 이렇게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어휘집에 있던 단어 있죠? 그거랑 같은 의미의 단어를 고르라고 나옵니다. 또는 반대의 단어를 고르라고 나옵니다. 또는 같은 단어 끼끼리 묶어인 거를 묶으라고 나옵니다. 요 두 개가 한영고의 1등급을 가로짓는 가장 큰 출제 방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시험을 경험하고 와서 솔직하게 했던 아이들의 감정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아예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어머님들께도 우리 학생들에도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한영고 외 영어가 왜 그렇게 어려워요? 아까 말씀 제가 잠깐 드렸죠? 어디에 없는 걸 출제한다고요? 반드시 출제 방식을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간접연계라고 하는 겁니다. 요 간접연계라는 말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한영고에서 공식적으로 학교 사이트에 올려놓은 출제 방식입니다. 한영고 1학년 시험이든 2학년 시험이든 간접연계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간접이란 단어예요.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을 분석하고 공부하죠. 그 지문마다 뭐가 존재하죠? 그 글에 주제와 필자의 주장이 존재합니다. 그럼 한영고 영어쌤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야, 너 올림포스 9강에 있는 이번 지문 주제가 우리 사회는 시민을 보호해줘야 된다 기억나? 너 그럼 우리 사회의 역할을 다른 것도 표현해 볼 수 있겠어? 이게 시험 문제 내용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 사회는 시민을 어떻게 보호할 거야? 가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에 없던 지문을 출제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실제 시험 문제 내용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건 참 좋은 일이야. 근데 시험 범위에 없던 뒤에 단락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돼 있었냐고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다 보면 너 자신이 누군지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리고 빈칸을 뚫었어요. 그럼 시험 범위에 있던 내용은 남을 공감하는 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정답은 좋은 게 아니라고 뉘앙스를 뒤집어서 출제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한영고 영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숨은 그림 찾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존 타 학교들은 틀린 그림 찾기예요. 시험범위 있던 지문과 시험장에 나온 요 지문에서 뭐가 달라졌어만 알면 고득점 나옵니다. 한영고는 틀린 그림이 아니라 숨은 그림을 찾아야 돼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추론형 문제라고. 한영고는 항상 수능 출제 방식을 항상 따라갑니다. 재작년부터 수능 출제 방식이 추론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즉 겉으로 보이는 것만 분석을 해서는 절대로 고득점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자작 문제입니다. 문제를 물론 한영고 영어쌤이 다른 고등학교도 문제는 직접 출제를 하시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한영고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문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가령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을 주고 밑에 영화 시나리오 대본을 줍니다. 시험 문제가 요거예요. 다음 중 위의 내용과 맞지 않는 대사를 읊는 사람은, 또는 시험 문제를 요렇게 주고 시험 범위에 없던 이렇게 표를 하나 준 다음에 다음 내용에 기반하여 표를 채우시오라고 나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학교 어법 문제 기억나세요 혹시? 틀린 것을 고르고 올바르게 고치면 장땡이죠? 한영고는 그것마저 싫어합니다. 올바르게 틀린 걸 고르고 올바르게 고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고쳐야 하는지 근거를 한글로 써야 합니다. 작년이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첫 번째 문제였고 그 문제를 연습을 안 했던 친구들은 손을 못 댔어요. 어디에 손을 못 댈까요? 근거에 손을 못 댑니다. 관계대명사 대시랑 관계대명사 웻이 다른 이유는 알아요. 그러니까 대시 틀렸으면 왓으로 바꾸는 건 아는데 이유를 고민해 본 적이 없죠.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지금 예비고일 윈터스쿨 영어를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영고에 배정받은 아이들은 숙제가 다릅니다, 벌써. 저희 반에 광문고, 한영고, 선사고 다 와 있거든요. 근데 한영고는 제가 숙제를 따로 추가합니다. 근거적으로라고, 이왕 하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험 문제는 매번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한영고 영어쌤들이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지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거를 생각해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깊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한영고 영어쌤들이. 자, 그 다음 질문 보실게요. 어려운 거는 둘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영고 영어, 내신 영어 점수가 낮은 이유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나는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문제가 어려워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중간에 지쳐섭니다. 네. 강동구 플러스 송파구까지 합쳐서 가장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어머님들 여기 혹시 우리 강동구에서 어디 학교 영어가 가장 힘들다고 알고 계세요? 그동안 혹시? 자사고인 혹시? 배재고 또는 한영고와 같은 재단인 한영외고라고 잘 알고 계실 거죠? 실제 시험 범위량은 우리 한영고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의 두세 배예요. 두세 배. 근데 시험 범위 지문 개수가 두세 배인데 아까 간접연계 말씀드렸죠? 간접연계 대비해야죠. 동의어 외워야죠. 반의어 외워야죠. 저는 5배라고 추정합니다. 중학교 때 8배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제가 개강 때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제발 버텨줘라. 네가 계속 밀어줄 테니 버티기만 하라고 제발. 못 버텨요. 어려운 데다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영고 영어는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 한 3주 전에 바짝 준비하면 점수 잘 나오죠. 한영고 영어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매 내신 수업 시간이 밀도가 높은 수업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 클리닉을 하던 숙제를 하던 단어를 외우던 수업을 듣던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귀찮은 일이죠. 어떻게 모든 지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영고 내신 대비를 할 때, 그리고 수업을 준비할 때, 클리닉 프로세스를 짤 때, 내가 이 아이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 근데 내신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많은 시간 쏟고 있습니다. 네. 가끔은 힘들기도 합니다, 사실. 왜냐면 제가 널널하면 아이들은 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시험범입니다. 평균 60개 지문이에요.
60개 지문이면요, 어머님들,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뭔지 아시죠? 거기서 쓸데없는 유형,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유형을 제외하면은 풀 모의고사, 듣기는 제외하고입니다. 한 회의 모의고사가 24문제라 보시면 돼요. 핵심 유형이 2배를 넘어갔죠. 근데 요거는 시험 범위 지문이고 무슨 연계가 들어온다고 출제 방식이? 간접 연계 들어오죠. 그러면은 최소 120개 지문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시험 범위 없는 60개의 지문은 누군가가 준비를 해야겠죠. 저도 똑같이 공부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영어 실력도 출중하시고 본인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은 한영고 영어생들, 그런 문제를 출제할 정도의 높은 영어 실력, 전문성, 그분들이 수업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수업해주십니다. 좀 아쉽습니다. 근데 네. 반만 수업해주세요. 짝수반만 또는 홀수반만. 어떤 영어쌤은 안 해주세요. 수업 때 자신의 인생 얘기를 하신다며요.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러면서. 네. 한영고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그 시간에 아이들은 뭐 할까요? 숙제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학교에서. 자, 일단 평균 60개의 지문이라는 압도적인 시험 범위란가 아쉬운 수업량, 이게 다가 아니죠.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한영고 영어 좀 이해하셨다면, 부교재 어휘집에 있는 시험 범위 개수가 400개라고 선정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몇 개 외워야 하는 거죠? 최소 800개를 외우는 겁니다. 800개 중에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12개에 불과합니다. 그거 12개를 잡으려고 800개를 외우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군가 그럼 또 연습을 시켜줘야겠죠. 예, 제가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매일매일. 예, 얘네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교과서도 있죠. 참고로 한영고 교과서는 YBM 영어 박준원 저자 걸 사용하는데 광문고와 똑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한 번은 시험 범위가 똑같았던 적이 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출제 방식이 다릅니다. 광문고는 교과서니까 틀린 그림 찾기로 냈어요. 교과서 원문을 따왔습니다. 교과서 원문. 만만해 볼 게 아니죠. 물론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요. 자, 여기 이제 작년 기준인데요. 예. 평균적으로 토탈 33문제가 나오고 객관식 27문제가 70점, 서술형은 6문제에 30점입니다. 저 밑에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시험 문제 개수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술형 6문제라고 하면 엄청 많은 편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문장 달달달달 외워서 영작이라고 막 쓴 거 본 적 있어요. 막 깜지 쓰는 거 있잖아요. 한영고는 영작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신다 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 채우기, 어법 근거 쓰기, 그리고 디스가 의미하는 바를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서술형마저도 그냥 머릿속에 인풋을 막 집어넣어서 외운 걸 막 쏟아내는 어떤 문제도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물론 모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타 학교에 비해서 준킬러 혹은 완전 킬러 문항의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전체가 어려운 시험이 돼버리는 거죠. 비율을 보여드릴게요. 비율. 부교재가 메인입니다. 항상. 올해는 또 어떤 부교재가 선정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EBS 부교재를 사용합니다. 올림포스 기출문제집, 올림포스 독해기본. 올해는 또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공지가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요 부교재 시험 범위량이 조금 적은 경우는 모의고사. 올해 같은 경우 3월 23일 날 치러집니다. 첫 모의고사가. 얘 시험 범위가 많으면 얘가 안 들어가고, 예, 얘가 적으면 얘가 들어가서 총 60개의 시험 범위량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한영고는. 근데 얘가 선정됐던 시험은 항상 제가 변수라 적어놓은 거는 얘 시험 범위가 항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많이 안 들어가죠, 문제가 생각보다. 그래서 많이 어렵게 냅니다. 많이 어렵게 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연계 출제 방식 기억나세요? 예, 8개 중에 5개가 간접연계로 출제가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 3월 23일 되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시험 본 거죠. 시험 봤던 거니까 대충 문장 의미 알죠? 해설지 다 보면은 해석할 수 있죠? 그게 다가 아니겠죠. 그게 다가 아니겠죠.
예. 그래서 물론 교과서는 적게 나와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고요. 요 부교재와 모의고사를 얼마나 깊고 철저하게 분석하느냐가 한영고 영어의 코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건 이제 유형별 특징 난이도예요. 예. 요 밑에가 그래도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요거 다 맞추면은 4등급은 나옵니다. 4등급은. 그리고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어법, 맥락상 어휘, 동일 지칭 대상 묻기. 작년부터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 까다로워진 신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같은 지칭을 다 묶으라고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맞추면 2등급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빈칸 추론 문제와 요약문 완성. 저 두 개가 1등급을 판가름 짓습니다. 저 두 가지가. 제가 추가와 변형이라 그랬죠? 뭘 추가하는 걸까요? 시험 범위에 없던 단락을 추가하거나 원문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또는 지문 자체를 바꿔서 출제해요. 이렇게 빈칸이 뚫린 구간만. 요약문이 혹시 뭔지 아세요? 지문을 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주고 요 지문을 읽고서 요 요약문을 완성하라고 나오는데 요 요약문은 바로 한영고 영어쌤이 직접 만드신 요약문입니다. 난이도가 꽤가 높죠. 그리고 원래는 타학교 같으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후보군을 이렇게 주거나 여기 골라 쓰라고 나오는데 한영고는 후보군을 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써야 돼요. 알아서. 그럼 이거는 어떤 능력을 측정할까요? 이 주제와 이 시험 범위에 있던 지문의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준비해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거 중에 하나가 정답이거든요. 유독 요 두 가지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부터 너무나 어려워진 거. 요거 두 개는 지금 보셨죠? 바로 요 유형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표 채우기는 무조건 서술형 문제로만 출제가 되고 물론 부분 감점 들어갑니다. 다만 저 표를 보는 순간 저런 문제 유형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 표 누가 만드신 걸까요? 당연히 한영고 영어쌤이 만드신 겁니다. 역시나 시험 범위에 있는 그 본문을 보고 그거에 입각하여 표를 채워서 새로운 단락을 완성해야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요거 세 개의 총 배점이 9점에서 12점입니다. 그래서 한영고 1등급 영어는 물론 100점들도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암묵적으로 80점 후반대가 매년 그래서 1등급 선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단단한 어휘력.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어느 문제가 나오든 처음 보는 어느 단락이 나오든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함. 예. 그 독해력. 예. 우리 아이들이 길러 나가야 할 능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저도 원하는 상위권은 바로 여기서 갈린다는 점. 33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죠? 50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네. 예. 3월 첫째 주에 개강을 하는데요. 1주차부터 2주차까지는 한영고 영어 적응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한영고를 내신 대비하면서 만들었던 저만의 문제, 기출되었던 지문을 통하여 한영고 영어가 어떻게 나오니까 이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적응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공표되는 3주차부터는 본격적인 분석 수업이 들어가고 저는 3단계로 분석합니다. 1단계는 전범위를 내용 파악과 어휘 중. 요 어휘는 이제 본문 내에 있는 그 뜻과 같은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어법만 따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간접연계 좀 익숙해지셨죠? 이 워딩이. 요거를 마지막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 지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대비가 가능하거든요. 마지막 주죠. 총정리하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적중 비슷한 게 좀 된 것 같은데 올해 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변형 포인트 예측해주고 저는 직접 만들어요. 모의고사를. 한영고 시험지와 똑같은 양식으로요. 그거를 5회차에 거쳐서
한영고 영어 완성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여보냅니다. 예, 이렇게 돼요. 요거 반별 안내는 거기 아까 프린트에 수업 편성 제 1번 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개강이 언제고, 예, 수업 시간이 언제고. 작년 같은 경우 45명이었어요. 담당한 1학년 학생 숫자가. 근데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45명이 한 반이었거든요. 조금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린 공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많아요. 뭐 어떤 여학생은 냄새나요. 반대로 어떤 남학생은 사춘기가 왔나 봐요. 선생님 저 쟤밖에 안 보여요. 아, 이거 뭐 정상이죠. 아, 근데 어떡합니까? 강사 입장에서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수업 분위기와 관리를 위하여, 예, 25년 선착순 마감이고, 예, 그래서 주 2회 반이 하나 있고, 주 1회 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뭐 잘난 강사여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학습이라, 예, 좀 더 좋은 점수 맞기 위해 이렇게 한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고, 주 2회 반이든 1회 반이든 제가 직접 만든 분석 교재, 진도 모두 똑같습니다. 네. 다만 1회 반은 좀 빡세겠죠. 빠르니까요.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은 어떤 아이들이 하는지 1페이지 4번에 클리닉 편성이라고 되어 있고 5번 항목에 클리닉 세부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클리닉 대상자의 기준까지 적어 놓았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원하는 클리닉 방향성입니다. 아이가 제 머리가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저는 막 하고 수업했는데 아이가 시험장 가서 하나도 모르겠대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지금 저 아까 인사했던 저 서 있는 팀장 보이시나요? 예, 공부도 굉장히 잘했는데 헌병을 갔다 왔어요. 아, 바람직합니다. 예, 타이트하게 관리해 겁니다. 그리고 클리닉 안 되면 될 때까지. 예, 보내지 마세요, 과외. 요 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개인별 클리닉, 조금 원하는 클리닉을 해줄, 예, 서울대를 졸업한 제자인. 그리고 아까 부랴부랴 온 수민이, 예, 좀 다르죠 아무래도. 예, 후배 보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클리닉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점, 그리고 저 오늘 끝나고 바로 안 갈 거예요. 예, 남아 있을 테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 따로 질문해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올려놓은 글이 있는데 네이버에 제가 윤대영 영어라서 윤대영어입니다. 예,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네.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집중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틀림없는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오지 않을 것 같은 고등학교 1학년 학교가 발표 났습니다. 원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원치 않았는데 가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영고등학교에 온 만큼 한영고등학교에서 한국사하고 통합사회 케어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 있었던 제 성과를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투스 내신한국사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사 수석연구원입니다.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그리고 세 번째 수강생 50% 이상이 내신 만점이었고 전교 1등이 선택한 강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문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 학력은 연세대학교 역사교육 석사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영고등학교 통합사회와 한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 수업의 장점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고등학교는 사실 문제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제가 어머님들 보기 편하게 문제 특징들하고 대표 유형 그리고 비교할 수 있게 교과서 비교까지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관리의 장점 그리고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난이도가 다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분명히 클리닉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영고등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케어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다른 국영수 때문에 통합사회 한국사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볼 시간이 없는데 문제는 난이도가 가장 높죠. 사실 이 주변의 학교 중에 가장 높은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관리 시스템 속에서 자동으로 복습이 되고 이 시스템을 따라오면은 학생들이 잊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교과서도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상태도 체크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장점은 조교가 아니라 제가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작년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너무나 성장을 해서 제 개인 연구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조교쌤도 계시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교쌤보다 제가 직접 케어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학생들은 제가 직접 질문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최고의 장점이 있다면은 이거는 24시간 카톡이나 문자로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말이 뭐냐, 10시가 넘으면 죄송한데요 라고 하는데 절대 죄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내도 괜찮고 1시, 2시까지도 다 받습니다. 다만 제가 자고 있을 경우에는 제가 항상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8시 초반이 되면은 이제 학생들은 다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주 1회 현장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상태와 진도,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를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작년에는 제가 착한 선생님이고 싶어서 학생들 조금 덜 하더라도 다독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학생들에게 냉정하게 대할 겁니다. 공부 안 하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부모님한테 혼날까 싶어서 혹시 그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아서 공부 못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상태를 명확하게 말씀드려야지만 부모님들도 학생들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거라 해서 저 보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주 1회 교과서 읽어드립니다. 학습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되게 등한시하는데 이따가 문제 특징들을 보겠지만 교과서 관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서 단서를 다 빼버리고 그 자료를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분명히 내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문제로서 성립은 되지 않지만 내신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주어진 범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읽어드립니다. 요것이 있고, 이거는 매주 짧은 영상으로 제가 교과서를 갖다가 같이 보면서 학생들이 체크할 수 있게 짧은 영상을 줄 거고, 그에 따라서 예상 주제나 그다음에 예상 그 서술형 문제 이런 것들은 체크하면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시 줌을 통해서 무료로 보충하겠습니다. 이 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10시가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시가 넘었을 때 학생들이 수업 다 마치고 와서 클리닉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한 변명을 막기 위해서 이 줌을 통해서 10시 이후에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한영고 한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는 동화 출판이 될 것이고요. 시험 범위는 동일합니다. 대단원 1 전체입니다. 양 진짜 많고 난이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다르게 한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회 수업이 더 많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면 문제 볼게요. 특징. 교과서 사료를 활용한 다수의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6에서 7문제인데 이 사료 또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을 빼올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포인트를 잡지 않고 있으면은 교과서 제목 보고 그냥 형태만 봤다가는 시험 문제 다 틀리게 내겠다라는 것이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문제가 이렇습니다. 요거 교과서 자료 제가 어머님들 받고 계신 거 교과서 페이지까지 표시 다 해놨습니다. 이러한 형태, 날개단에 있는 자료도 다 넣어서 문제로 만든다는 거 미리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뭐냐, 시기를 묻는 문항이 10문항 나옵니다. 프린트에 보면은 잘못 나와 있는데 시기를 묻는 문항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고 평균 생각보다 진짜 낮게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다음 사실을 시대순으로 배열할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전부 다 신라 시대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편제대로 주제별로 구분했을 때는 떨어져 있는 사건들을 우리는 한 번에 엮어서 시험 문제로 묻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실제로 난이도가 높고 못 푸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았고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문항의 특징을 보면은 주관식 관리 잘해야 됩니다. 완전한 문자 형태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학교 선생님하고 합의가 가능해요. 이 정도까지는 맞게 해주면 안 돼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으로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주변에 보는 눈도 너무 많고 이것이 성적이고 변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영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형 묻는 문제가 한두 가지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네 가지를 쓰라는 경우도 있고 참 복잡한 경우거든요.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대동법을 말하는 것인데 영양 세 가지를 쓰라고 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 객관식으로 대동법 문제 나오면은 정답 맞출 겁니다. 서술형으로 보면은 못 맞춥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중학교 때 공부 방법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단순 암기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이제 사고를 요구할 것이고 다른 공부 형태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거 시험에 나온다, 중요해 라고 하는데 알고는 있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은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내신을 챙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은 쓰면서 연습하는 거, 이것도 공부방법으로 제가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득점 전략입니다.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보다는 흐름 잡아야 되는데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에 맞게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게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이거는 스토리텔링 수업으로 대비한다고 하는데 학교 시험 포인트에 맞게 제가 스토리로 한번 엮어줄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거 딱 듣고 예상 문제도 풀어보고 기출 문제도 풀어보면 될 겁니다. 제가 한영고등학교 작년 기출문제까지 다 가지고 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머릿속에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게 수업을 할 거고 스토리로 다 엮어드릴 겁니다. 한 가지 희소식이 있다면은 이 흐름 묻는 문제, 세 번째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택지 한두 개 바꿔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 잡아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처음 보는 유형일 겁니다. 세 번째 들어갈 거 고르세요. 사이에 들어갈 거 고르세요. 이런 것들 익숙해지기 위해서 복습 테스트와 과제를 통해서 대비를 할 겁니다. 과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주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는 출제 예상 문제를 체크하고 실제로 서술해보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제가 이거 작년에도 강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객관식은 어떻게든지 맞춰오는데 주관식에서 점수가 다 나가서 오는 거예요. 나온다고 했잖아. 선생님 알고 있는데요. 막상 쓰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관계없이 서술형 진짜 쓰는 연습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 1회 복습 테스트하고 주 1회 과제를 통해서 대비를 할 겁니다. 참고로 이 과제가 1회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작년에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많은 문제와 자료를 주면 좋은 선생님이라고 대치동에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작년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10분 정도 투자해서 문제 풀어보자 라고 해서 문제 줬습니다. 근데 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히 금요일까지 따라온 친구 없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는 하루 10분이면 학교 쉬는 시간 5분씩 쪼개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학생들한테는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은 처음에 하루 이틀 밀리다가 일주일 밀립니다. 2주 밀리잖아요. 학생 잠수 탑니다. 그 이상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저한테 미안해서 궁금한 것도 못 물어봅니다. 그래서 1회로 잡았는데요. 혹시나 학생 개인별로 혹시나 2회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도 조정 가능합니다. 저는 융통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합사회에 대해서 보면은 교과서는 미래인이고 범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죠. 그래서 한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범위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식 문항의 특징은요, 자료를 신경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교과서 자료 있죠? 보낸 부분에 거기에서 빈칸 뚫려 있을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알아야지 풀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 통합사회에 단편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도 우리가 눈에 익어야지만 문제 풀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도 우리 교과서가 있지만 정답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은 제가 자료 체크할 때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주관식 문항의 특징입니다. 교과서 자료 활용과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틀립니다. 객관식은 어떻게든지 가능할 건데 서술형 진짜 안 될 겁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이 별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주 동안 제가 관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해보는 거.
그래서 이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자주 보고 익숙해지고 하면은 막상 시험장에선 당황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학생들한테 제가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동료도 하고 막 자료도 주고 막 했어요. 못 따라왔고, 일단 학생들이 뭐 다른 과목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어렵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랑 똑같이 생각했대요. 근데 한양고등학교 문제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국사와 통합사회를 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봐봐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가나 나타난 행복, 실현 조건을 위해서 필요한 거 2가지씩 서술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많은 양의 공부를 필요로 할 것인데 다른 과목 하기에 정말 바쁘기 때문에 이 관리 시스템 속에서 체계적으로 틈틈이 조금 채워놓고 엄한 거 외우지 말고 정말 데이터에 기반해서 필요한 것들 제 수업을 통해서 케어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득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완벽하게 익혀야 되는데 이것도 교과서 읽어드립니다 시스템으로 대비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상 문제도 복습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통해서 대비할 겁니다. 그냥 나오겠지가 아니고 기출에 기반한 포인트들이고 예상 문제가 될 겁니다. 한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주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교과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사회는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데 그 포인트들 효율성 있게 다 잡아나갈 겁니다. 동일한 프로세스가 될 겁니다. 제가 진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국영수는 미래가 있는 과목입니다. 왜? 고1 때 것이 고2로 가고 고2 것이 고3으로 갑니다. 하지만 통합사회는 미래가 없는 과목입니다. 고1에서 끊깁니다.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성적으로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절대 관가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뭐냐? 고1 내신에서 성적 비중은 수업 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어 8시간입니다. 수학 8시간, 영어 8시간입니다. 통합사회 8시간이고 한국사 6시간입니다. 합치면 14시간입니다. 그래서 고1 때 국영수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내신을 좀 잘 받고 싶으면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엄한 걸 공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짜놓은 프로그램은 잘 따라오면 학생들이 고득점 만점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테스트하면서 부모님들께 학습 상태 냉정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줌으로 케어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학생들 다독여도 보고 그 다음에 좀 채찍질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양고등학교 문제 어렵다는데 전교 1등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사회, 한국사까지도 잘 챙겨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개강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3월 11일 토요일부터 할 겁니다.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6회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있고 범위가 다른 학교보다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고 직전 보강 2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사 1회, 통합사회 1회 해서 2회인 겁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이고 요 뒤에 30분 비었죠. 이 30분 빈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때에 따라서 학생들 다 케어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개념 설명할 수도 있고 질문도 받아보고 이 30분은 그냥 어차피 학원이 10시까지니까 제가 학생들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통합사회 한국사 1학기 중간고사 범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 제작 교환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공통된 교재를 사용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한양고등학교에 맞는 거 교과서 다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바탕으로 제가 다시 작업을 합니다. 10년차 수석연구원이고 지금 10년 동안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 20권 이상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자료가 동아출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자료 구분해야죠. 엄한 거 외우지 말고 저와 함께 하면은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비 고1 때 대치동과 강동에서 400명이 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일 첫 번째 걱정은 내가 원하는 학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학교가 나오고 나서는 무엇을 가장 걱정했느냐라고 한다면은 학교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이해가는 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처음으로 가장 많은 양을 공부하고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원하는 성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과목이 1등급 만점 나오면 좋습니다. 분명히 한 과목 미끄러질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학생들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봤고 그 작년에도 봤고 그 전에도 봤습니다. 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서 못했더라도 성적이 좀 덜 나왔더라도 다음이 있다. 기말고사도 있고 2학기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주고 희망을 심어주면은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통합사회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호연직의 방재현. 안녕하세요. 호연지기 팀의 장태호 수학사님입니다. 네, 오늘 일단 시험 한영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장태호 선생님도 그렇고 사실 여기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거든요. 대학교, 죄송합니다. 대학교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광문고를 졸업을 해서 서울대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장태호 선생님은 한영고를 졸업을 해서 서울대에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영고 수학 편제에 대해서 잠깐 보실 텐데, 사실 이거는 지금 당장 엄청 신경이 쓰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신경이 쓰이셔도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손을 쓰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은 당장 다음 학기에 시험을 봐야 되는 이제 수학상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별다른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표준이고, 이제 확통을 나중에 좀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확통을 3학년 때 지정 과목으로 이제 이공 계열 쪽으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든 아니면은 이제 어문 계열이나 이제 뭐 사회 계열 또는 뭐 경영대 이런 데 진학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다 이제 확통을 학습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점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영고가 사실은 매년 그리고 이제 한 그 해 중에서도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그리고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이 난이도랑 이런 배점이나 이런 게 좀 약간 들쭉날쭉한데 이제 저희는 이번에 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이제 이런 시험 구성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영고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어찌 보면은 평소에 나오던 거랑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좀 쉽게 나왔었어요. 어느 정도로 쉽게 나왔냐면 제가 약간 그 학생이 작년에 이렇게 저한테 왔을 때 시험지를 보고 제가 처음 한 말이 왜 이렇게 쉽게 나왔어? 였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특이한 점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 이거는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작년 2학기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 상황인데, 부교재가 원래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수학 중심이었습니다. 수학 중심. 그런데 이제 시험 직전 날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난이도가 좀 급격히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작년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작년에 제가 이렇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분석을 해놓기는 했지만 이제 저거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완전히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한영고가 지금 이 인근에 있는 일반고 중에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학교인데, 올해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재원생한테 듣기로는 최소 430명에서 44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등급 인원수가 17명, 2등급은 47명, 그리고 3등급은 98명으로 거의 100명입니다. 100명. 사실 3등급까지만 써놓은 이유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고에서 내신 등급이 평균적으로 이제 3등급 이내는 들어야 이제 인서울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지식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3등급까지만 써놨고,
그래서 이제 한영고 시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 처음에 이제 부교재, 저게 저는 작년에 이제 부교재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잘 됐네. 부교재 이제 학습하기도 되게 애매한 교재였는데 잘 됐다라고 하면서 부교재를 딱 봤더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등급보다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사실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전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 애초에 제일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다른 시중교재의 이제 최고난도 문항들이랑 이제 비슷한 난이도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방법은 저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이제 버릴 필요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그러니까 특정 이제 아직은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등급의 학생이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력을 딱 봤을 때, 아, 이 학생은 이 단계까지의 문제들은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으나 이 이상은 조금 힘들겠다. 그냥 과감하게 버리거나 아니면은 미련이 남는다면 답이라도 외우거라 라는 식으로 이제 아마 지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식의 지도는 저도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이제 뭐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한영고 시험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뭔가 고난도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쉽게 쓱 하고 풀리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건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건데 라고 하고 실제로 그 채로 이렇게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저 처음 봐요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 보는 거지만 뭐 그래도 아는 지식으로 풀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항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그리고 1등급 변별력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청 막 고난도 문항이라기보다는 이제 한영고 내에서 이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제 갈리게 되는 기준이 되는 이제 문항들로서 이제 굳이 이제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중상 난이도에 들어가는 이 8문항 있잖아요. 저 8문항에서 한 3문항 정도가 이제 1등급 변별력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여기 있는 이 4문제를 누가 더 많이 맞췄느냐가 이제 1등급이 되느냐 마느냐 같은 이제 잣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부교재가 바뀐 다음부터는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이제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교재 문제를 그대로 내기도 하고 이제 변형을 해서 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런 것들을 상위권 학생들은 좀 정말 철저하게 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평 기출 문항들을 이제 뭐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중위권 정도에 속하는 학생들은 저 학평 기출에서 21번, 29번, 30번 같은 문제들은 사실 스스로는 손을 못 대고 저희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머리에 들어가면은 다행이라 저희가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머리에 남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다른 문제라도 이제 맞출 수 있게 이제 최대한 아는 유형들이라도 이렇게 좀 최대한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장태호 선생님께서 이러한 한영고 시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수업을 구성을 하고 이제 대비를 할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내신 대비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일반적인 고등학교 로드맵 1학년 1학기 때는 뭘 하고 2학기 때는 뭘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잠깐 뒤로 넘겨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각 학기마다 총 4단계, A, B, C, D 4단계의 프로세스를 토대로 시험 대비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브로셔 배포 자료에 6페이지랑 7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A단계부터 D단계까지 단계별로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A단계 같은 경우는 어딕트다라고 해서 로드맵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잠깐 제가 예시를 하나 조금 들자라면은 뭐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하 기준으로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지금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전전 방학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특강으로서 뭔가 수학화에 대해서 뭔가 재미를 조금 느껴보자. 그리고 수학화에서는 크게 보면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라이트하게 조금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는 A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 학기에 해당하는 방학,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한 A, B, C, D 단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제 전학기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학기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빌드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빌드업 단계에서는 학교에서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는 어떤 필수 유형이라든가 그런 필수 유형들을 풀기 위한 개념들에 대한 정리들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 내신 대비 지금 어머니께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3월 달부터 개강이 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C단계와 D단계에 해당하는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직 저희 기존 재원생들이 아닌 다른 수업을 듣고 있더라도 분명 지금 방학 때 수학상을 한 번쯤은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클로즈업, 결국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결국 풀리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클로즈업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단계에서는 앞서서 빌드업 단계에서 배운 개념들에 대한 어떠한 개념들 하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문제들에 대한 풀이들을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실제로 쓰이는 조금은 더 유용한 심화 개념들까지 다뤄지는 수업 단계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테일링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한영고 반만 이렇게 따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통합반으로 진행이 되며, 다만 학교별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 시험 전 한 달 전에 학교별 맞춤 준비 자료,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방쌤이 이제 시험 직전 R이라는 부교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난이도가 높은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들이 함께 진행이 되며, 그 다음에 1등급 변별력 문항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디테일링에 해당하는 부분들, 학교별 자료 정리, 시험 직전 조금 어려워요, 그다음에 1등급 변별력 문항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개인별로 조금 맞춤 피드백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함께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의 가장 큰 특징 5가지 정도를 한번 꼽아보자면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모든 과제들과 수업들이 수준별로 개인별로 과제를 따로따로 나가게 되며,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해 오게 됨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서 저희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잘 풀어 틀린 것들이 없어,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계속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틀리는 그런 취약 유형들을 추적을 해서 시험 직전까지 끊임없이 추적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아마 자녀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수학 문제 틀린 것들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 사실은 정리하기 힘들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요하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틀린 오답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오답 과제들이 따로 추가적으로 나가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떠한 취약점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일단 저희 지금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선생님이 2명이죠. 그래서 한 강사가 어떤 한 명을 조금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강사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각자의 어떤 훌륭한 강사 2명이 어떤 학생의 한 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 저희는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객관적인 어떤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좋은 방향성들을 제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사실 방지현 선생님이 말씀은 안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저희는 경시대회를 조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는 정말 실력만큼은 조금 자부를 할 수 있고, 저희 둘 다 어떠한 수학을 가르치는 방향성, 눈을 보는 시야 이런 부분들은 되게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는 이번 학기 중부터 진행을 할 예정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겨울방학 때 학생 중 한 명이
어떠한 이제 어머님께서 좀 지도를 부탁을 드려가지고 학생이 한 명의 어떤 서술형 답안 작성을 하는 것들을 지켜봤는데 실력이 완전히 출중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학생인데 서술형으로 적는 것들을 봤었을 때 정말 불필요한 단어들이라든가 불필요한 문장들을 적어나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영고도 서술형의 표준의 30점에서 35점에 해당하는 그 서술형 문제들을 결국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 결국은 시간 관리 싸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 관리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빠르고 간결하고 정확한 답안을 적는 연습들을 저희는 1대1 대면으로 첨삭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체크업 클래스라는 것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별 맞춤 대비 같은 경우는 앞선 저희 D단계, 디테일링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학교별 부교재 및 프린트물 그리고 합평 기출이나 모의 기출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학생들이 각 학교별에 대해서 맞춤 대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규 수업의 추가적인 학교별 특강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냐면은 사실 여기 강동구에 있는 인근 학교들은 대부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들이 비슷하기는 한데 가끔씩 유독 뭔가 조금씩 한 번씩 튀는 단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면 바로 저희가 반응을 해서 바로 캐치를 해서 학생들의 일정을 조금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무료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저희 설명회 영상 같은 경우도 지금 뒤에 촬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매 수업마다 저렇게 뭔가 고화질로 조금 영상이 촬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끝나고 바로 힘들어서 퇴근을 하고 싶지만 학생들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저희는 그 고화질 영상들조차도 다시 한번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거의 인강 수준에 해당하게 보기 편하게 편집을 해서 매번 학생들에게 메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유튜브 강의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번 방학의 재원생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수업 때 집중을 하는 게 최고기는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방학이니까 힘드니까 더군다나 학기 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더욱더 힘들게 되는 상황에 처하겠죠. 그랬을 때 조금 집중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과제를 하는데 다시 한번 도움을 받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유튜브 강의 영상을 토대로 1차적으로 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고 그 다음 있을 이제 체크업 클래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체크업 클래스가 도대체 뭔데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체크업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리닉인가? 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면은 클리닉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모르는 문제를 조교들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 수업을 진행을 하는 방전 선생님과 저 두 분이서 직접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저희가 시간 운영을 계획 중이나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주 1회는 필참 그 다음에 희망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진행되더라 이런 부분들은 배포 자료 조금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큰 장점 특징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당 어쨌든 20명, 30명 오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어쨌든 내 아이가 얼마나 선생님들께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최대 인원 4명으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체크업 클래스 시간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학생들과 얘기를 해가면서 1대1 대면 첨삭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이 언젠데 궁금하시죠? 저희 수업은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반, 목요일 반 두 반으로 운영 중에 있고 각각 수토반, 목요일 반 같은 경우는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토요일도 정규반, 심화반 그리고 목요일, 일요일도 정규반, 심화반으로 구성이 되고 처음에 입반 테스트를 보고 상담 결과를 토대로 정규반, 심화반을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둘 다 6시, 10시로 동의를 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통합반이다 보니까 시험 한 달 전에는 학령고만을 위한 조금 학교별 맞춤 자료들이 대비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앞서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조금 시간들이 되게 촉박을 해서 이렇게 마지막 통합반 수업 안내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바쁘게 좀 마무리를 지었는데 따로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은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 수업이라서 처음부터 계속 계셨던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학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